안녕하세요. 저는 박정숙이에요. 올해 68이 되었네요. 평생을 살림하고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삶은 늘 반찬통 같았어요. 뚜껑 꽉 닫아 채워주고 깨끗하게 비워진 걸 보면 기쁘고 다음엔 뭘 채워줄까 밤새 고민하는 그런 삶. 제 존재의 의미는 자식들의 식탁에 놓여 있었죠. 하지만 지금 저는 제 앞에 놓인 커다란 여행용 캐리어를 보고 있어요. 반찬통 대신 제가 직접 찍은 사진과 새로운 모험에 대한 설렘이 가득 담긴 캐리어입니다. 이 캐리어를 채우기까지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뼈아픈 배신감을 겪어야 했고 가장 외로운 시간을 견뎌야 했답니다. 제가 어떻게 이 변화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 슬프고도 용감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노인의 자립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여성이 평생 숨겨왔던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가는 여정이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희생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해방의 기록입니다. 남편이 퇴직하고 저도 이제 짐을 내려놓을 때가 되었지만 저는 여전히 쉴 수 없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밑반찬을 잔뜩 만들어 아들 둘의 집을 방문하는 것이 제 유일한 일과이자 연결고리였거든요. 사실 그 일주일은 반찬 만드는 일로만 채워졌습니다. 월요일엔 마트에 가서 장을 봐요. 화요일엔 고기를 재우고 채소를 다듬죠.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합니다.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콩조림, 어묵볶음, 달걀말이, 무생채. 한 번에 10가지는 기본이었어요. 토요일 아침이면 큰아들 집과 작은아들 집에 나눠 담아서 무거운 보냉 가방을 들고 지하철을 타고 갔습니다. 아들들이 엄마 힘들지? 쉬어라고 말해도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그래야만 제가 아직 가족에게 필요한 존재라고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보냉 가방 손잡이가 손바닥에 파고들어 빨갛게 자국이 나도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받아도 저는 괜찮았습니다. 이 반찬통들이 제 존재의 증명서였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이들이 달려나와 할머니 하고 반겼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은 눈도 안 떼고 개입만 하더군요. 며느리들도 어머니 오셨어요? 하는 인사조차 건성으로 하고 거실 테이블에 반찬통만 쌓아두라는 손짓만 하곤 했습니다. 저는 냉장고를 정리하면서 지난주에 갖다 준 반찬통들이 그대로 있는 걸 발견하곤 했어요. 뚜껑을 열어보니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니, 요즘 배달 음식이 너무 편해서요. 반찬은 솔직히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라고 말할 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반찬을 만드는 일을 멈추면 제가 가족과 연결된 마지막 끈이 끊어질 것 같았거든요. 특히 명절은 저에게 1년 중 가장 중요한 행사였죠. 명절 한 달 전부터 저는 계획을 세웠어요. 어떤 음식을 만들지, 어디서 재료를 살지, 언제부터 준비를 시작할지. 작은 수첩에 빼곡하게 적어두고 그 계획표를 보면서 설렘을 느꼈습니다. 며느리들이 어머니 그냥 사서 드세요. 저희도 힘들어요 라고 말할 때도 있었지만 저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명절 음식은 정성이다. 너희는 힘들면 쉬어라. 엄마가 다 한다. 명절 일주일 전부터는 거의 잠을 못 잤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가서 제일 신선한 재료를 골랐습니다. 갈비는 직접 손질하고
채소는 하나하나 다듬었죠. 부침개 반죽은 3번씩 체에 걸러서 부드럽게 만들었고, 육수는 밤새 끓여 깊은 맛을 냈습니다. 커다란 냄비에 갈비찜을 끓이고 잡채를 만들고 전을 부치면서 온 집안에 퍼지는 기름 냄새가 저는 싫지 않았어요. 기름이 튀어서 손등에 화상을 입어도 하루 종일 서 있어서 다리가 퉁퉁 부어도 그게 곧 가족의 온기라고 믿었으니까요. 명절 당일 큰 상을 차려놓고 가족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제일 행복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들이 상 위에 가득 차 있을 때 저는 제가 이 가족의 중심이라고 느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명절이 가까워 올수록 아들 며느리들의 연락은 뜸해졌어요. 예전 같으면 미리 와서 도와주겠다, 뭘 사가겠다는 연락이 와야 하는데 그냥 택배 알림만 도착하더군요. 띵동 택배 도착했습니다. 아들이 문자를 보내왔어요. 엄마, 바빠서 못 가. 이건 우리가 마음만 보낸 거야. 그 마음이라는 게 고작 시장에서 급하게 산 것 같은 저렴한 선물 세트일 때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추석에 보낸 건 10,000원짜리 참기름 세트였고 설날에 보낸 건 할인 코너에서 산 듯한 과일 바구니였어요. 명절 당일에도 가족들은 점점 늦게 왔습니다. 오후 2시에 오기로 했는데 3시가 되고 4시가 되어도 오지 않았어요. 전화를 하면 곧 가요, 길이 막혀서요 라는 똑같은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겨우 도착해서도 1시간 정도 앉아 있다가 엄마, 우리 일찍 가봐야 해. 아이들 학원 있어 라며 서둘러 떠났습니다. 제가 며칠 밤을 새워 만든 음식을 몇 점 집어 먹고는 배불러요, 포장해 가요라며 반찬통에 담아갔죠. 그들이 떠나고 나면 텅 빈 거실에 저 혼자 남았습니다. 상 위에는 거의 손도 안 댄 음식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저는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외로울까? 분명 가족이 왔다 갔는데 왜 더 쓸쓸할까? 하지만 설마 제가 가족에게 필요 없는 사람이 될 줄은 몰랐죠. 명절이 끝난 직후 저는 둘째 며느리가 집에 실수로 두고 간 태블릿 PC를 발견했어요. 며느리에게 연락이 닿지 않아 돌려주려고 켰는데 세상에, 화면 가득 가족 단톡방 알림이 수백 개나 떠 있더군요. 그 단톡방에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돌려줘야지 하고 끄려고 했어요. 남의 사생활을 들여다보는 건 옳지 않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알림 미리 보기에 제 이름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엄마가. 저는 손이 떨리는 걸 억지로 참고 그 방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곧바로 숨이 턱 막히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단톡방 이름은 우리끼리였어요. 멤버는 큰아들 부부, 작은아들 부부, 그리고 손주들. 저와 남편만 빠져 있었습니다. 스크롤을 올려보니 대화 내용이 한두 달이 아니었어요. 몇 년 동안 이어진 대화방이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가족들은 저를 제외한 채 모든 것을 공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단톡방에는 명절에 몸이 아파서 오지 못한다고 했던 아들 부부가 해외 리조트에 앉아 찍은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수영장에서 칵테일을 마시는 사진, 해변에서 웃는 사진, 고급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먹는 사진. 큰며느리, 와, 역시 이번 명절도 탈출 성공. 작년보다 더 좋은 리조트네요. 크크. 작은 며느리, 휴, 이번 명절 시어머니 음식 잔소리랑 시골 가는 것만 피해도 천국이네요. 역시 저희끼리 여행 오는 게 답이에요. 큰아들 크크크 엄마한테 몸이 안 좋아서 못 가겠다고 했더니
바로 믿으시더라. 미안하긴 한데 솔직히 명절마다 그 긴 차례 지내는 거 너무 지겹잖아. 작은 아들 형님 말이 맞아요. 우리끼리 여행 오니까 진짜 명절 같네요. 애들도 훨씬 좋아하고 제 심장은 쿵 하고 땅에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토록 정성을 쏟았던 명절은 그들에게 피해야 할 고통이었고 저는 잔소리하는 방해물이었던 겁니다. 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대화는 계속되었어요. 큰며느리 그나저나 어머니가 또 반찬 한가득 보내신대요. 솔직히 우리 배달음식 시켜 먹는데 그 반찬들 처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안 먹고 버리기도 미안하고. 작은 며느리 저희도요. 냉장고에 반찬통이 쌓여만 가는데 어머니는 계속 갖다 주시려고 하시니 거절하기도 그렇고. 큰아들 그냥 받아서 버려. 엄마가 그거 하면서 외로움을 달래시는 거니까. 우리가 굳이 말려서 엄마 상처 줄 필요는 없잖아. 저는 화면을 보면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외로움을 달래시는 거니까.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제가 외롭다는 걸, 제가 그들과 연결되고 싶어서 반찬을 만든다는 걸. 하지만 그들은 그냥 받아서 버리라고 했습니다. 제 정성을, 제 존재를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손주와 아들 부부의 대화였어요. 손주 초등학생 할머니 집 언제 가요? 할머니 집은 재미없어요. 게임도 못하게 하고 맨날 반찬통만 많고 TV도 옛날 거고. 차라리 집에 있고 싶어요. 큰며느리, 애기야, 할머니는 옛날 사람이라서 그래. 조금만 참아. 엄마 아빠가 나중에 놀이공원 데려갈게. 손주 할머니한테 핸드폰 게임 가르쳐 드리면 안 돼요? 할머니랑 할 게 없어요. 큰아들 할머니 집은 옛날 스타일이라 그래. 나중에 아빠가 재밌는 곳 많이 데려가 줄게. 작은 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명절 때 시골 가면 우리 애들 짜증만 내요. 할머니가 아무리 좋은 음식 해주셔도 애들은 그냥 치킨이 더 좋대요. 크크.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평생의 헌신이 결국 손주에게는 재미없는 반찬통만 많은 할머니라는 차가운 정의로 돌아왔다는 사실이 저를 숨 막히게 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손주들은 저를 피하고 싶은 존재로 여기고 있었어요. 제가 정성껏 차려준 음식보다 배달 치킨이 더 좋다고 했습니다. 저와 함께하는 시간보다 놀이공원이 더 좋다고 했어요. 그들은 저를 가족의 중심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자신들만의 즐거운 삶을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저에게 가족은 전부였는데 그들에게 저는 처리해야 할 의무 중 하나였을 뿐이라는 깨달음이 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태블릿을 떨어뜨리고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큰 충격에 눈물조차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며칠을 폐인처럼 지냈습니다. 반찬통을 볼 때마다 구역질이 났어요. 냉장고 문을 열다가 그 안에 가득한 반찬통들을 보고는 문을 다시 닫아버렸습니다. 부엌에 들어가는 것조차 두려웠어요.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단톡방의 대화 내용이 머릿속에서 재생되었어요. 엄마한테 몸이 안 좋아서 못 가겠다고 했더니 바로 믿으시더라. 그냥 받아서 버려. 할머니 집은 재미없어. 남편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남편은 아들들에게 실망하지 않으려 애쓰는 사람이었고 이 사실을 알면 크게 상처받을 게 뻔했으니까요. 저는 혼자 이 무게를 짊어져야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입맛이 없었고 뭘 먹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은 헬쑥하게 야위어 있었고 눈가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때 오랜 친구 미영이가 절 찾아왔습니다. 미영이는 제가 문을 열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정수가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이래? 아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미영이를 보자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미영이는 저를 거실로 데려가 앉히고 물 한 잔을 건네주었습니다. 정수가 나한테 말해봐. 무슨 일이야? 저는 태블릿을 보여주며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단톡방 이야기, 가짜 병원 핑계, 버려지는 반찬들, 손주가 한 말들. 말하면서 다시 울음이 터졌어요. 미영이는 화면을 보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말없이 제 등을 쓰다듬어 주었어요. 정수가, 미영아, 나는 뭐였을까? 평생을 바쳤는데 결국 나는 그들에게 짐이었던 거야. 피하고 싶은 존재였던 거야. 울지 마, 정수가. 미영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수가, 내가 단톡방에 없는 건 그들이 너와 나눌 공통의 경험이 없기 때문이야. 생각해봐. 그들은 여행 이야기를 나누고, 맛집 이야기를 나누고, 요즘 아이들 교육 이야기를 나눠. 그런데 너는 뭘 이야기하니? 반찬 이야기, 건강 걱정, 명절 준비. 내 삶이 그들의 삶과 섞이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으니 그들도 너를 옛날 사람으로 치부하는 거야. 미영이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그동안 가족과 함께한 게 아니라 가족을 위해 존재했던 거예요. 제 삶이 없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없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해, 미영아? 정수가, 이젠 내 경험을 만들어. 내 반찬통이 아닌 내 프레임 사진에 내 인생을 담아봐. 내가 새로운 걸 배우고, 새로운 곳에 가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그러면 너도 그들과 나눌 이야기가 생겨. 내가 먼저 변해야 해. 그들이 널 보는 시선을 바꾸고 싶으면 내가 먼저 너 자신을 보는 시선을 바꿔야 해. 미영이는 자기 핸드폰을 꺼내 뭔가를 보여줬어요. 봐, 내가 작년에 가입한 시니어 여행 동호회야. 우리 나이 또래 사람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여행도 하고 새로운 취미도 배워. 너도 한번 해봐. 내 인생의 주인공이 돼봐. 저는 화면을 보면서 망설였어요. 내가 혼자서 저 사람들 사이에 낄 수 있을까? 나는 평생 부엌에서만 살았는데. 하지만 미영이가 제 손을 다시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수가, 넌 할 수 있어. 반찬 만드는 정성의 반만 내 자신한테 쏟아봐. 내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내가 먼저 알아야 해. 미영이의 조언을 듣고 저는 시니어 사진 앤드 여행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면서도 손이 떨렸어요. 자기소개란에 뭘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평생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로만 살았는데 박정숙이라는 사람은 누구인지 몰랐으니까요. 결국 이렇게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숙입니다. 68세이고 사진과 여행이 처음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첫 모임 날 저는 긴장해서 새벽부터 일어났어요. 뭘 입어야 할지, 뭘 가져가야 할지 몰라서 옷을 수십 번 갈아입었습니다. 결국 제일 단정해 보이는 바지에 블라우스를 입고 미영이가
빌려준 작은 카메라를 목에 걸었어요. 약속 장소는 서울역이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혼자 KTX를 타고 여행을 떠나는 거였어요. 혼자 기차표를 끊는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키오스크 앞에서 한참을 헤맸지만 옆에 계시던 다른 어르신이 친절하게 도와주셨어요. 처음이세요? 저도 처음엔 어려웠어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기차를 기다리면서 저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내가 뭐 하는 거지? 집에 돌아가야 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런데 동호회 사람들을 만나는 순간 그런 걱정은 사라졌습니다. 모두들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해 주었어요. 어머, 새로 오신 분이네요. 반가워요. 처음이시죠? 걱정 마세요. 우리 다 처음엔 긴장했어요. 카메라 예쁘네요. 오늘 멋진 사진 많이 찍으실 거예요. 그들은 저에게 누구 엄마인지, 무슨 일을 했는지 묻지 않았어요. 그냥 정숙 씨라고 불러주었습니다. 오랜만에 제 이름으로 불린 기분이었어요. 우리는 강릉으로 향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사람들은 저마다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퇴직 후 사진을 시작한 분, 손주를 돌보다가 자신의 삶을 찾기로 결심한 분, 남편을 먼저 보내고 홀로 서기를 시작한 분. 모두들 저처럼 인생의 전환점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강릉에 도착해서 바다를 보는 순간 저는 울컥했어요. 파란 하늘, 넓은 바다, 시원한 바람.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풍경을 봤던가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가족 여행으로 바다에 갔던 게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그땐 아이들 챙기느라 바다를 제대로 본 기억도 없습니다. 정숙 씨, 사진 찍어 보세요. 동호회 선배님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어떻게 찍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셔터를 눌렀는데 화면에 담긴 바다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와, 제가 이걸 찍은 거예요? 네, 정숙 씨 감각 있으신데요. 칭찬을 듣는 것도 오랜만이었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제가 무언가를 잘했다고 인정받은 게 아마 명절 음식을 잘 만든다는 칭찬이 마지막이었을 거예요. 그것도 몇 년 전 일이고요. 낯선 풍경을 카메라 렌즈로 바라보는 순간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 나도 아직 숨쉬고 무언가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나도 아름다움을 볼 수 있고, 감동할 수 있고, 새로운 걸 배울 수 있구나. 점심시간에 우리는 해변가 식당에서 회를 먹었어요. 저는 평소 같으면 이 돈이면 반찬 재료를 얼마나 살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을 텐데, 그날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신선한 회를 먹으면서 바다를 보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게 너무 좋았어요. 오후에는 카페에서 사진 강의를 들었습니다. 구도 잡는 법, 빛을 이용하는 법, 감성적인 사진을 찍는 법.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메모를 열심히 했어요. 마치 학창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정숙 씨는 학구열이 대단하시네요. 아,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이렇게 재밌는지 몰랐어요. 저녁에는 다 같이 펜션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부엌으로 향했어요. 평생의 습관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호회 회장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숙 씨, 오늘은 그냥 앉아 계세요. 우리 돌아가면서 해요. 여기서는 모두가 손님이에요. 그 말에 저는 또 울컥했어요. 평생 처음으로 제가 요리하지 않아도 되는, 제가 설거지하지 않아도 되는 저녁이었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편하게 앉아서 밥을 먹고 웃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밤에 펜션방에 누워서 오늘 찍은 사진들을 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해서 우는 건지 슬퍼서 우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마 둘 다였을 거예요.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는 사실이 기쁘면서도 그동안 이런 행복을 모르고 살았다는 게 슬펐어요. 그날 밤 저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SNS에 제 사진을 올렸습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활짝 웃고 있는 제 모습. 캡션은 간단했어요. 강릉 바다. 인생의 첫 혼자 여행. 68세의 새로운 시작. 다음 날 아침 핸드폰을 켜보니 댓글과 좋아요가 수십 개 달려 있었어요. 동호회 사람들의 응원 댓글도 있었고, 오랜만에 연락하는 옛 친구들의 댓글도 있었습니다. 정숙이 언니 멋져요. 와, 저도 용기 내서 해보고 싶어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응원합니다. 저는 그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미소를 지었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영감을 주고 응원을 받는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점심때쯤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응, 뭐가? SNS에 사진 올리고 그러는 거. 엄마, 그거 누가 올려준 거야? 누가 엄마 꼬드긴 거야?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스스로 결정해서 한 일인데 누가 꼬드겼다니요. 아들아, 엄마가 직접 올린 거야. 요즘 사진 배우고 여행 다니고 있어. 뭐, 엄마가 그런 건 또 왜 해? 나이 들어서 괜히 무리하면 몸만 상하잖아. 아들아, 엄마는 아직 건강해. 그리고 이거 하면서 진짜 행복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목소리 톤이 변했어요. 엄마, SNS에 그런 거 올리면 사람들이 우리더러 불효자라고 하잖아. 엄마가 혼자 여행 다니고 그러면 우리가 엄마 안 챙기는 줄 알잖아. 주변에서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해? 그 순간 저는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제 행복이 걱정이 아니었어요. 아들의 평판, 아들의 체면이 걱정이었던 겁니다. 아들아, 엄마가 행복하면 그게 효도 아니겠니? 엄마가 웃으면서 사진 찍는 게 나쁜 거니? 그게 아니라, 아무튼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잖아. 엄마, 그냥 조용히 집에서 쉬어. 여행 가고 싶으면 우리가 데려다 줄게. 아들아, 너희는 시간 없다며. 명절에도 못 오는데 언제 엄마 데려다 줄 건데. 그건 나중에. 아들아, 엄마는 이제 너희 허락 필요 없어. 엄마 인생은 엄마가 산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후련했어요. 며칠 후, 이번엔 둘째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며느리가 제게 정말 충격적인 제안을 했어요. 어머니, 저도 어머니가 행복하신 거 좋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래, 뭔데? 저희도 시부모님 잘 챙긴다는 소리 듣고 싶어요. 주변에서 계속 어머님 혼자 여행 다니시네. 아들들은 뭐해?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가을에 저희 해외 여행 경비 절반을 좀 대주시면 저희가 여행 내내 어머니의 행복한 노후 사진을 잔뜩 찍어서 SNS에 올려드릴게요. 효도하는 척 좀 도와주세요. 그래야 사람들한테 보기가 좋잖아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머리가 띵했어요. 뭐라고? 어머니,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도 체면이 있잖아요. 어머니 여행비 대신 저희 여행비 대주시면 저희가 어머니 사진 예쁘게 찍어드릴게요. 일석이조잖아요? 이젠 돈으로 효도를 사서 남에게 보여주는 도구로 저를 이용하려 하는구나. 제 자식들과 며느리들은 저를 완전히 상품화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 네, 어머니. 나 이제 너희들에게 돈 주고 사는 효도 사진은 필요 없다. 내가 내 행복을 직접 찍을 테니 너희들 인생이나 신경 써라. 그리고 다시는 나한테 그런 모욕적인 제안 하지 마라. 어머니, 그게 무슨...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화가 나면서도 동시에 후련했습니다. 평생 참고 삼키고 순종하며 살았는데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냈으니까요. 저는 그들의 효도하는 척에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기로, 제 존재를 스스로 증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밑반찬 배달은 끊었어요. 아들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들들아, 이제 엄마가 반찬 갖다 주는 건 그만할게. 너희도 다 어른이니 알아서 잘 챙겨 먹을 거라 믿는다. 엄마는 이제 엄마 시간을 보낼 거야. 큰아들이 전화했어요. 엄마, 왜 갑자기 그래? 우리가 뭘 잘못했어? 잘못한 게 아니야. 엄마가 이제 엄마 인생을 살기로 한 거야. 무슨 소리야? 너희도 너희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잖아. 엄마도 그렇게 하고 싶어. 엄마, 괜찮아. 아프지도 않고 건강해. 그냥 엄마도 엄마 삶을 살아보고 싶어진 거야. 반찬을 만들지 않으니 시간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 시간에 저는 카메라를 들고 전국을 누볐습니다. 제주도에 올레길을 걸었어요. 땀을 흘리며 오름을 올라가는 게 힘들었지만 정상에서 바라본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이렇게 높은 곳까지 올라올 수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경주에서는 천년의 역사를 담은 불국사와 석굴암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역사책에서만 보던 곳들을 직접 가보니 감동이 더 컸어요. 부산 감천문화마을에서는 알록달록한 집들 사이를 걸으며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벽화 앞에서 사진을 찍는 제 모습을 다른 관광객이 찍어주기도 했어요. 전주 한옥마을에서는 한복을 빌려 입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처음엔 나이 들어서 한복을 입는 게 우스꽝스럽지 않을까 하고 걱정했는데 막상 입어보니 너무 예뻤어요. 동호회 사람들이 정숙 씨 완전 공주님 같아요 라고 해주셨을 때 저는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들은 저의 과거를 몰랐고 저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웃고 낯선 곳에서 길을 잃기도 하면서 저는 새로운 경험이라는 공통 언어를 만들었습니다. 동호회 모임에서 저는 자연스럽게 제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어떤 마음으로 그 사진을 찍었는지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고 공감해 주었어요. 정숙 씨, 정말 용기 있으세요. 저도 정숙 씨처럼 하고 싶어요. 정숙 씨 사진 진짜 감성적이에요. 전시회 한번 해보시는 게 어때요? 전시회. 저는 그 말에 깜짝 놀랐어요. 제가요? 제 사진을 전시회를요? 네, 정숙 씨 사진 보면 진심이 느껴져요.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전시회를 준비하기로 했어요. 전시회를 준비하는 6개월은 제 인생에서 가장 바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지난 1년 동안 찍은 수천 장의 사진 중에서 전시할 사진을 골라야 했어요. 각 사진마다 저만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기에 고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동호회 선배님들이 도와주셨어요. 사진을 펼쳐놓고 함께 보면서 조언을 해주셨죠. 이 사진은 빛이 정말 아름답게 들어왔네요. 이 사진에서는 정숙 씨의 여유로움이 느껴져요. 이 바다 사진, 외로움과 자유가 공존하는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50장의 사진을 골랐습니다. 각 사진에는 짧은 글귀를 붙이기로 했어요. 사진을 찍을 당시에 제 마음을 담은 글이었죠. 예를 들어 처탕릉 여행에서 찍은 바다 사진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68년 만에 처음으로 나를 위해 바다에 왔다. 파도 소리가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것 같았다. 제주 올레길에서 찍은 사진에는 숨이 차올랐지만 처음으로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꼈다. 땀방울 하나하나가 자유였다. 전시회 장소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작은 갤러리를 알아보다가 동네 문화센터에서 무료로 공간을 빌려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전시 계획서를 제출했어요. 승인이 났을 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정말 전시회를 하는구나. 내 사진이 벽에 걸리는구나. 포스터도 직접 디자인했어요. 동호회에서 만난 젊은 친구가 도와줬습니다. 컴퓨터를 배우면서 포토샵도 조금씩 익혔어요. 쉽지 않았지만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재밌었습니다. 전시회 이름은 반찬통이 아닌 프레임에 담긴 내 인생으로 정했어요. 이 제목에는 제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전시회 홍보를 위해 SNS에도 게시물을 올렸어요. 동호회 사람들이 공유를 많이 해줘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저는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사진을 인화하는 법, 액자를 고르는 법, 사진을 걸 때 적절한 높이와 간격, 조명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모든 게 처음이었지만 하나하나 배워가는 과정이 즐거웠습니다. 전시회 준비를 하는 동안 아들들로부터 연락은 거의 없었어요. 가끔 엄마, 잘 지내? 하는 짧은 문자가 올 뿐이었습니다. 저도 답장을 간단히 했어요. 응, 엄마 잘 지내. 너희도 건강해라. 더 이상 제가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반찬 언제 갖다 줄까 물어보지도 않았고, 손주들 보고 싶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연락이 뜸해졌죠. 처음엔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니까 연락이 없네. 역시 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의무감에 연락했던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픔도 무뎌졌습니다. 대신 제 주변에 새로운 사람들이 생겼어요. 동호회 사람들, 여행지에서 만난 사람들, SNS를 통해 알게 된 같은 처지의 시니어들. 그들과 소통하면서 저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전시회 개막일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긴장되고 떨렸어요. 제대로 준비가 되었는지, 사람들이 과연 올까, 와서 뭐라고 할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갤러리에 일찍 도착해서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사진들이 벽에 가지런히 걸려 있고 조명이 적절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각 사진 옆에 설명 글귀들도 잘 붙어 있었어요. 입구에는 제 소개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박정숙, 68세. 1년 전 처음 카메라를 잡았고
처음 혼자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 사진들은 한 여성이 자신의 삶을 되찾아가는 여정의 기록입니다. 반찬통을 내려놓고 카메라를 들기까지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전 10시 전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불안했는데 점심때쯤 되니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동호회 사람들이 가장 먼저 왔습니다. 다들 꽃다발을 들고 왔더라고요. 정숙 씨 축하해요. 정숙 씨 사진 이렇게 보니까 더 감동적이에요. 제 옛 친구들도 왔어요. 미영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정수가, 너 정말 대단해. 정말 자랑스러워. 미영아, 다 내 덕분이야. 내가 아니었으면 난 아직도. 아니야. 이건 내가 용기 낸 거야. 내가 해낸 거야. SNS를 통해 알게 된 분들도 오셨어요. 저와 비슷한 처지의 중년 여성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은 제 사진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공감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가족을 위해 살다가 어느 순간 제가 사라진 것 같더라고요. 이 사진들 보면서 위로받았어요. 저도 용기 내야겠어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희망이 생겼어요. 그 말들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오후 2시쯤 갤러리 입구에서 누군가 망설이며 서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어색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아들 부부였습니다. 제 심장이 콩닥거렸어요. 올 줄 몰랐거든요. 오라고 한 적도 없었는데. 큰아들과 큰며느리, 작은아들과 작은며느리. 4명이 함께 왔더군요. 손주들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고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왔구나. 저는 담담하게 인사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반갑게 뛰어가서 손을 잡았을 텐데 이상하게 그럴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천천히 둘러봐. 그들은 천천히 사진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무표정하던 그들의 얼굴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혼자 바다를 바라보는 사진을 보면서 큰며느리가 입을 가렸습니다. 손이 빨갛게 부어있는 제 손 클로즈업 사진을 보면서 작은 아들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 사진 옆 설명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반찬 가방을 들고 지하철을 탈 때면 손잡이가 손바닥에 파고들었다. 아팠지만 이것이 내가 사랑받는 방법이라고 믿었다. 저와 동호회 사람들이 활짝 웃으며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을 보면서 큰아들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활짝 웃으며 낯선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저의 모습에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들이 알던 엄마 항상 부엌에서 일하고 반찬통을 나르고 조용히 희생하던 엄마가 아니었으니까요. 한 사진 앞에서 큰아들이 오래 멈춰 섰습니다. 그것은 제가 제주 올레길 정상에서 2팔을 벌리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얼굴엔 땀이 흥건했지만 표정은 환하게 웃고 있었죠. 옆 설명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언덕을 오를 때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숨이 차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힘든 것은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68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나를 위해 땀을 흘렸다. 큰아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명절 음식을 차려놓은 상을 찍은 사진 앞에 섰어요. 텅 빈 상,
거의 손도 안 댄 음식들. 그 옆 설명문은 이랬습니다. 그들이 떠나고 난 후의 상. 며칠 밤을 새워 만든 음식들이 그대로 남아있다. 그제야 깨달았다. 내가 채운 것은 그들의 배가 아니라 내 외로움이었다는 것을. 작은 며느리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들은 한참 동안 말없이 사진들을 보았어요. 전시회장에는 다른 관람객들의 웅성거림과 감탄사만 들렸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제가 카메라를 들고 있는 셀프 포트레이트였습니다. 배경은 노을이 지는 바다였고 제 얼굴엔 평온한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설명문은 간단했습니다. 반찬통을 내려놓은 그 자리에 나는 카메라를 들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내 인생을 내 손으로 담기 시작했다. 전시회를 다 본 아들들이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큰아들의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엄마, 이게 다. 큰아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작은 아들도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이젠 너희들이 나에게 함께한 경험을 주지 못하면 너희의 삶에서 내 빈자리는 계속 커질 거다. 이제 그 빈자리는 너희들이 채워라. 엄마는 더 이상 너희를 위해 울지 않는다. 큰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정말 못됐어요. 엄마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얼마나 힘드셨는지 생각도 못했어요. 아들아, 엄마를 탓하는 게 아니야. 단지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살고 싶다는 거야. 작은 며느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어머니를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항상 거기 계실 거라고, 항상 우릴 위해 희생하실 거라고. 며느리야, 이제 그만하자. 과거는 과거야. 이제부터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만들어가면 돼. 큰 며느리가 사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행복하세요? 응, 행복해. 처음으로 내가 누군지 알 것 같아.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68년 만에 처음으로. 그 말에 큰 며느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어머니와 함께하고 싶어요. 진짜로요. 이번엔 어머니가 하시는 것에 저희가 함께하고 싶어요. 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 하지만 조건이 있어. 너희들이 원할 때가 아니라 엄마가 초대할 때 와. 그리고 반찬 받으러 오지 마. 함께 경험을 만들러 와. 약속할 수 있어? 네 사람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요, 어머니. 엄마, 다음 여행에 저희도 데려가 주세요. 우리도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싶어요. 저는 처음으로 그날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었어요. 상처가 아물려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은 가능할 것 같았어요. 천천히 하자. 서두르지 말고. 그들이 돌아간 후 미영이가 제 옆에 왔습니다. 정수가 잘했어. 정말 잘했어. 미영아,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아니야. 이건 다 내가 한 거야. 내가 용기 낸 거고, 내가 변화를 만든 거야. 전시회 마지막 날까지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다녀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방명록에 감동적인 메시지를 남겼어요. 덕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제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어머니의 이야기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감사합니다. 68세의 새로운 시작, 저에게도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 메시지들을 읽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단순히 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같은 고통을 겪고 있고, 같은 변화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전시회가 끝나고 일주일 후, 저는 미리 예약해 둔 세계 배낭여행을 떠났습니다. 아들들이 공항까지 배웅을 나왔어요. 손주들도 함께 왔더군요. 할머니, 정말 가시는 거예요. 그래, 할머니 3개월 동안 여행 다녀올 거야. 우와, 할머니 멋있어요. 손주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재미없는 할머니가 아니라 멋진 할머니를 보는 눈빛이었어요. 할머니, 사진 많이 찍어서 보내주세요. 친구들한테 자랑할래요. 그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멋진 곳 많이 다니고 사진 보내줄게. 큰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조심히 다녀오세요. 그리고 정말 죄송했어요. 이제부터는 달라질게요. 아들아, 미안해하지 마. 그냥 각자의 인생을 살면서 가끔 교집합을 만들면 돼. 그게 건강한 가족 관계야. 알겠어요,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출국장으로 들어가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들들과 며느리들, 그리고 손주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저도 손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게이트로 향하면서 저는 가벼운 발걸음을 느꼈습니다. 캐리어 안에는 이제 누구도 채워달라고 하지 않는 반찬통 대신 나를 위한 카메라와 두려움 없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첫 행선지는 프랑스 파리였습니다. 에펠탑 앞에서, 루브르 박물관에서, 몽마르트 언덕에서 저는 수없이 많은 사진을 찍었어요. 그 사진 하나하나가 제 자유의 기록이었습니다. 이탈리아 베니스의 곤돌라를 타면서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보면서 그리스 산토리니의 파란 지붕 아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사는 거구나. 이게 바로 내 인생이구나. 여행 중에 아들들과 영상통화를 했어요. 예전처럼 엄마 어디 아픈 데 없어. 잘 먹고 있어. 같은 형식적인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엄마, 그 성당 정말 아름답네요. 우리도 나중에 가족 여행으로 가고 싶어요. 엄마가 찍은 사진 진짜 예술인데요. 엄마, 사진 작가 하셔야겠어요. 할머니, 그 음식 뭐예요? 맛있어 보여요. 우리는 서로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여행에서 본 것들을, 그들이 일상에서 겪은 일들을. 그게 진짜 소통이었어요. 여행 2개월째, 저는 스위스, 알프스에 있었습니다. 융프라우 전망대에 올라가 만년설을 바라보는데, 한 젊은 여성이 제게 말을 걸었어요. 혼자 여행 중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대단하세요. 저도 할머니처럼 나이 들어서 이렇게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당신은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용기예요. 그 여성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용기. 감사합니다. 힘을 얻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받은 용기를 이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있다는 것을. 제 변화가 누군가에게 영감이 되고 있다는 것을. 3개월간의 여행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공항에는 온 가족이 나와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뿐만 아니라 손주들까지 모두요. 할머니,
손주들이 달려와 저를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 사진 SNS에서 매일 봤어요. 친구들이 할머니 완전 멋있대요. 저는 손주들을 안으며 웃었습니다.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우리 많이 컸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달에 우리 가족끼리 제주도 여행 가려고 해요. 엄마도 같이 가시겠어요? 엄마가 예전에 찍었던 그 올레길, 우리도 같이 걸어보고 싶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그래 하고 대답했을 텐데, 이젠 달랐어요. 며칠이나 가는데 2박 3일이요. 그럼 첫날은 엄마가 동호회 모임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은데 둘째 날 합류해도 될까? 아들은 잠깐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돼요, 엄마. 엄마 일정 맞춰서 우리가 계획 조정할게요. 고맙구나. 그게 바로 새로운 관계였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맞춰가는 관계.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에는 커다란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제 전시회 사진 중 하나였어요. 바다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는 제 모습. 엄마, 우리가 전시회 때 산 거예요. 매일 보면서 반성도 하고 또 용기도 얻어요. 큰며느리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고맙구나. 저는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그들이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동호회 활동을 하고 전국을 여행하며 사진을 찍고 있어요. 하지만 이젠 완전히 혼자가 아닙니다. 가끔은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가고, 가끔은 동호회 사람들과, 가끔은 정말 혼자서. 그 균형이 완벽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손주가 할머니, 저도 사진 배우고 싶어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손주와 함께 동네 공원에 가서 사진 찍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자, 이렇게 빛을 보는 거야. 빛이 어디서 오는지 보고 그걸 이용해서 찍는 거지. 와, 할머니 진짜 선생님 같아요. 손주가 찍은 사진들을 보면서 저는 뿌듯했습니다. 제가 배운 것을 손주에게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게. 이제 우리는 반찬이 아니라 사진이라는 공통 언어로 소통하고 있었어요. 며느리들과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저를 시어머니로만 보는 게 아니라 박정숙이라는 한 사람으로 봐주었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새로 생긴 전시회 같이 보러 가실래요?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오, 그래. 그럼 가자. 나도 요즘 다른 작가들 작품 보고 싶었어. 우리는 이제 서로의 관심사를 나누고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명절도 달라졌어요. 이제 저 혼자 모든 음식을 만들지 않습니다. 며느리들이 음식을 나눠서 준비해오고 저는 제가 하고 싶은 한두 가지만 만들어요. 어머니, 제가 갈비찜 만들어 올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아니야, 엄마가 만드는 잡채가 제일 맛있어요. 그거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적게 만들지만 그 음식엔 의무가 아닌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맛있어요. 오늘 아침 저는 베란다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제 사진첩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찍은 수천 장의 사진들. 각 사진마다 제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외로움, 배신, 절망, 그리고 용기, 희망, 자유. 남편이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또 사진 보고 있어? 응, 봐도 안 질려. 당신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
나도 덩달아 행복해. 여보도 뭔가 새로운 거 시작해봐. 당신도 당신 인생 살아야지. 남편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생각 중이야. 산악회 같은 거 알아보고 있어. 좋지. 우리 각자의 인생 살면서 저녁엔 같이 저녁 먹고. 그게 좋은 거지.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동호회 단톡방이었어요. 정숙 씨, 다음 달 몽골 여행 같이 가실래요? 몽골이요. 가고 싶네요. 그럼 신청할게요. 정숙 씨 없으면 여행이 심심해요. 저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꼭 갈게요. 창밖을 바라보니 봄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봄이 아름답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예전에는 너무 바빠서, 아니 제 인생이 없어서 꽃을 볼 여유가 없었거든요. 이제 저는 압니다. 인생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거라는 것을. 가족을 사랑하되 나 자신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제가 가족들에게 받은 상처가 완전히 아물려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저는 이제 재미없는 반찬통만 많은 할머니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만든 행복을 스스로 찍고 세상과 공유하는 박정숙입니다. 혹시 지금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울고 계신 분이 있나요? 가족을 사랑하는 만큼 자신을 사랑하세요. 헌신의 대가를 바라지 말고 스스로에게 자유라는 선물을 주세요. 누군가의 빈 반찬통을 채우는 것을 멈추고 나를 위한 캐리어를 채울 시간입니다. 나를 위한 두 번째 전성기, 당신도 지금 시작할 수 있어요. 저는 카메라를 들고 다시 문을 나섭니다. 오늘은 어떤 풍경을 만날까요? 어떤 사람들을 만날까요? 어떤 경험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 모든 것이 설레고 기대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것은 제 인생이니까요. 반찬통이 아닌 프레임에 담긴 제 인생. 그리고 이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분들의 실제 경험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다가 어느 순간 자신이 사라진 것을 깨닫는 분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자신의 인생을 되찾은 분들. 당신의 나이가 몇이든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 변화는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용기입니다. 오늘 당신만을 위한 작은 것을 해보세요. 그것이 당신 인생의 두 번째 전성기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반찬통을 내려놓고 당신만의 프레임을 들 시간입니다.